뭐야 너? 한국사, 국어, 수학. 야, 너 사기야? 그다음에 이게 뭐야? 영어, 사회, 정보. 아니 사회, 과학. 그다음에 쭉 맨 마지막 정보. 한국, 수, 영, 사, 과, 쭈루룩 정보. 자, 11번입니다. 한명수의 해바라기의 비밀.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시 자체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추가 설명합니다. 부제가 달려있어요.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 자, 내용을 보면 나의 무덤 앞에는 때 나가 이 해바라기의 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청년화가 L 가상의 인물이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무덤 앞에는 내가 죽으면 무덤 앞에는 뭐해라,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이런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냐면요, 차가운 빗돌은 생명이 없는 비생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을 내 무덤가에 세우지 마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마찬가지 명령형 종결음을 사용합니다. 이 작품에서 명령형 종결음은요, 바로 자신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형 어미를 썼고, 해바라기는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 자, 이제 추가되는 것, 끝없는 보리밭. 그 다음 좀 내려가 보면 노란 해바라기. 그리고 그와 관련 지어가지고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생명성을 지닌, 해바라기 한번 나오긴 했지만 다 생명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런 생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죽거든 무덤에 빗돌을 세우지 말고 해바라기를 심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표현 나오죠.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 그리고 노구지리는 바로 하늘을 날아오는 나의 꿈 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요, 뭐를 추구하는 것?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어떤 화가의 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이런 시가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작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요, 이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고흐의 삶이 그랬고 해바라기 그림도 되게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자, 보겠습니다. 이 갈래가 자유시 서정시이고, 성격 정열적, 의지적, 낭만적. 정열적, 의지적, 낭만적. 제제 해바라기. 자, 특징 1번입니다. 단호한 명령형 어조. 단호한 명령형 어조. 두 번째,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업.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업.
차가운 빗돌과 해바라기예요. 생명성과 비생명성. 대립적인 이미지시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다시 한번 시를 좀 올려다 보세요. 그 차가운 빗돌만 좀 짧게 처리가 됐으면요. 첫 행보다 두 번째 행이 더 길고요. 세 번째 행이 더 길어지고 네 번째 행이 더 길고 마지막 행은 제일 길어요. 특히 3번입니다.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점층적 전개.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점층적 전개. 주제, 죽음을 넘어선 열정적인 삶의 죽음. 죽음을 넘어선 열정적인 삶의 죽음. 자, 이용하기 요 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시예요. 아까 백석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와해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의지를 드러냈다 할 때 백석 시인요 1930년대에 이런 공동체 의식, 가족이 한 마을이 우리 민족이 서로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같이 사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긴 시인인 것처럼 이용하군요 다른 시들을 주로 썼던 시인이에요. 뭐냐 바로 1930년대 우리나라의 유랑민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용학 시 나오면 유랑민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면 돼요. 낡은 집이나 그리움 혹은 오랑캐꽃 여기는 풀벌레 소리가 갇혀 있었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다 이용학 시인데요. 대부분 다 유랑민 현실 다룬 시입니다. 왜냐면 일제강점기 우리 조국에서 못 사는 거야. 일제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만주, 간도, 러시아 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연애.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어디에서? 타지에서. 그리고 점층적이지. 우리 집 하면 정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일갓집 하기에는 일가 친척집이에요. 좀 범위가 넓어지죠? 고향 더 넓어집니다. 점층법. 타지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뭘까요? 죽음이죠. 타지에서 아버지의 죽음. 뭐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 가족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당황해서 아무 소리 못 낸 거야. 그때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는. 이때 풀벌레 소리는요 서글픔과 비극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의 청각적 이미지로. 그래서 뭐야? 아버지의 죽음은 풀벌레를 가득 차 있었다. 서글프고 비극적이었다가 첫 번째 연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노령 러시아 지명입니다. 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고 암울만 러시아 지명입니다.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 참고로 설롱한은 차가운이고 니코리스크도 러시아 지명이에요.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삶과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한마디 남겨두는 말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죠.
첫 번째,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그 다음 괄호 칠게요. 얼음장에부터 괄호 쳐보세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까지. 지금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어떤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입술이 영원한 심장의 정지를 가리켰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걸 마치 그 제3자가 그냥 누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냥 진술하듯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늦은 의원이 때가 늦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온 거예요. 살리지 못하고. 아무와서 돌아간 후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하얀 미명은요, 무명천의 방언이에요. 하얀 천으로 고요히 낯을 덮었다. 아버지 죽음이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이제야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수미상관법이에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갇혀 있었다. 수미상관법에 사용된 부분. 그래서 네 번째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서글픔과 비극성을 강조하는 수미상관법이 사용된 타지에서 아버지의 서글픈 죽음을 다룬 시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극적, 회고적, 묘사적, 서사적. 제재 아버지의 죽음. 특히 1번 절제된 어조에 서글픔을 담아냄. 절제된 어조에 서글픔을 담아냄. 2번 청각적인 표현으로 비극성 강조. 청각적인 표현으로 비극성 강조. 3번 수미상관법 사용.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 됐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 이리로 스쿨 이런 거 써먹으면 돼. 잘 갖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거 현대시 끝나면 소설 들어갈 거고, 고전시가 들어갈 거고, 고전 산문까지 이번 겨울방학 때 쫙 나갈 거거든. 그리고 이제 2월 되면 교과서 선수학습 나갈 거고, 그때 요 자료를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리된 거 작품들 중에서 교과서에 연계된 작품들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제가 체크해 드리면 그걸 그냥 정리해 두세요. 리로스쿨 올리시든가. 그럼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의 특기사항의 내용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잘 정리해 두는 게 여러분들에게 다 쓸모가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지? 표수판이 되고. 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입니다.
자, 일단 이 시가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아무도 그에게, 그가 나비입니다. 수심하면 바다의 깊이. 근데 이게 그냥 바다의 깊이가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비정함을 의미해요. 을 일러준 일이 없기 때문에 뭐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자, 흰 나비, 흰색 바다, 푸른색. 자, 푸른색이 부정적 의미로 쓰인 정말 희귀한 시예요. 웬만한 푸른색은 다 희망을 상징하거든요. 그때 흰색이 바로 연약함. 이때 푸른색은 냉혹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뭐 한 거냐? 바로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마는 순수한 존재에 대한 시입니다. 그렇죠? 뭐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진짜 사회 나가면 얼마나 이 약육강식이고 여기가 생태계 그런 같은데 너희들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살아남기 힘들까?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영판 현실 속에서 이 순수한 존재가 나올 때 두 번째 보세요. 청무밭인가? 얘도 똑같이 푸른색인데 바다와 다른 점은요. 얘는 이상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푸른색이면 다 희망적이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다를 착각한 거죠.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이때 공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때 공주도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공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과 주는 대로 덮어서 또 먹어대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냥 몰래돌리다가 손가락 딱 찔려가지고 잠들고, 그런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 궁전 안에만 사는 존재처럼 이런 존재.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네오카 현실 속에서 자신의 꿈이 좌절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세 번째 연애.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이 바다는요 꽃이 피지 않는 바로 불모성, 불모지할 때의 불모성, 그 다음에 비생명성을 지닌 그런 바다에서 나비는 뭘 느끼느냐? 나비혈, 이게 딱 잊어버릴 만한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새파란 시가 초생의 딸이 시리다 촉각. 그리고 두 개의 감각을 A가 B하다로 봤더니 주기투사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시각의 촉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각계 촉각하다 의미하는 바 바로 냉혹한 현실로 인해 좌절된 나비의 꿈. 그리고 이 흰 나비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지식인들.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막 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현실에 상처받은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 많이 쓰고 그래서 들어가서 시 쓰려고 했더니 일제가 이 시 안 돼. 이런 시 쓰지 마. 자꾸 이제 탄압을 받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용학, 백석, 정지용, 그리고 여기는 김기림.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시인이라는 거 빼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 빼고 전부 다요. 1988년까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의 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정지용이 원래 고향이 충북 옥천인데 6.25 전쟁 때 납북돼요. 북으로 끌려갑니다. 백석 원래 고향이 북한이에요. 이용학 원래 고향이 북쪽입니다. 다 6.25 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김기림도 월북한 사람이에요. 다 전쟁 때 북으로 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쓴 작품에 뭔가 사상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 때문에요. 한때 이 사람들 작품 전부 다 막았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해도 돼, 그냥 다뤄도 돼 하면서 김기림의 바다나비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정중희 향수라는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면서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능에 계속 질문되기 시작한 시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주지적입니다. 주지적.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달라지는데 주지적.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쓰면 주지적이고요. 주정적하게 되면 독자들이 뭐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주정적이라고 해요. 여기서는요, 독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는요, 독자들이 알고 있는 현실을 중점으로 다뤘다 해서 주지적인 성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 주지적인 시예요. 성격 감각적, 또는 감각적. 상징적. 흰 나비가 상징하고 바다가 상징하는 것. 상징적. 제목입니다. 바다와 나비.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감정을 절제한 객관적 태도. 감정을 절제한 객관적 태도. 두 번째, 색채 대비와 감각적 이미지. 색채 대비와 감각적 이미지. 주제, 낭만적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인식. 낭만적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인식. 그리고 14번째, 이육사의 절정. 다른 반도 여기까지 했었네. 15번이랑 14번까지. 이육사의 절정까지. 선생님이 금방 읊어주다가 가만히 너희들을 봤는데, 연재야,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인가 봐. 올 블랙이잖아. 지금 얘 가방도 블랙이에요. 그냥 헛소리 해봤어.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지. 우리 자화상 할 때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두 하자의 어조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다. 반성적이냐 의지적이냐,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이런 게 나왔었죠. 자, 결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나 이거 이 문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263만 번. 광야. 네,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지. 자, 매운 계절 하면 일제강점기고요. 매운 계절의 일제강점기.
채찍은 탄압. 이게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북방하게 되면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극한의 공간.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높은 지대예요. 우리 개마고원 같은데.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수직적 극한 공간. 그 고원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하게 되면 뭡니까? 바로 생존의 극한 상황. 이렇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냉혹한 현실을 점층적인 시상전개 방식으로 극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때 무릎을 꿇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좌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기, 굴복 아니에요. 뭐냐? 바로 어떤 절대자의 구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한 발이라도 제겨 고쳐서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런 부분. 자신의 심리적인 극한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눈 감아서 뭐 해야 된다? 현실을 보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떠올린 생각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보자. 겨울, 지금 이 매운 계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강철로 됐어. 근데 또 무지개야. 그래서 강철하게 되면 뭐예요? 부정적 의미의 시험. 무지개, 긍정적 의미의 시험. 그래서 일단 겨울은, 현재는 우리에게 고통, 극한의 시련을 주는 계절이지만, 아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법칙이 있죠. 겨울이 가면 반드시 뭐가 온다? 봄이 온다 해가지고 무지개라는 미래의 희망. 그래서 지금의 겨울은 우리에게 고통과 극한을 주지만 참고 이겨내면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지개 희망을 맛볼 수 있다는 이게 역설법이 사용되는 부분이죠. 오늘 시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역설법 한번 있었습니다. 어디 갔니? 외로운 황홀한 심사. 두 번째, 찬란한 슬픔의 봄. 그러다가 간만에 여기 와가지고 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의 역설법이 나왔죠. 갈래입니다. 자유시, 서정시. 이 마지막 작품이니까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성격 상징적, 남성적. 참고로 우리가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할 때 있잖아요. 보통 말투 어조로 많이 보거든요. 경어체를 쓰면 보통 여성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용운 같은 경우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어체를 쓰면 여성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남성적은요 의지적이고 단호한 어조. 오다, 서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사적. 지사가 우리 독립지사를 얘기합니다. 지사적인 성격. 제재, 현실의 극한 상황. 일단 층을 보시면요, 우리 264시 대부분에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뒤에 살짝 넘겨보세요. 15번의 교목이 세 줄씩 3년으로 되어 있죠. 뭔가 정갈한 느낌이죠. 여기는 절정 보세요. 두 줄씩 4연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광야 세 줄씩 5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있잖아요. 전체적인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을 아주 행의 길이나 연의 길이로 딱딱딱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육사의 집안이요. 퇴계 이황의 후손 집안이에요. 안동 지역에서. 참고로 이육사는 퇴계 이황이 14세 손입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한테 한문학을 전수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시가 이렇게 깔끔해요. 그래서 특징 1번입니다.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 사단 구성이라는 얘기죠.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 2번 역설적 표현과 현재 시제 사용. 역설적 표현과 현재 시제 사용. 3번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 주제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얘 역설들 무슨 그렇게 볼 수 있지. 왜냐면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니까. 그러니까 겨울을 수식하는 말이 겨울이 강철로 돼 있다. 그리고 겨울은 무지개다. 라고 할 때 강철과 무지개가 서로 모순돼.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자체가 모순되는 그런 진술하고 다른 거야. 하나의 소재를 꾸며주는 말들이 서로 이제 하나는 긍정동사, 하나는 부정동사 이렇게 충돌 일어나는 애들끼리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런 거.